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 예술의 쟁점 오늘 드디어 종강 직전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근데 저 진짜 창피해요. 제가 한 학기 내내 동영상 강의에서 현대 미술의 쟁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한 학생이 "선생님 상명대학교에서 현애쟁 수업 듣는 학생입니다." 뭐 이런 문자를 보내와 가지고 현예제? 요즘 애들은 줄임말로 쓰네. 저는 제가 상명대에서 맡은 과목은 1 학기의 쟁점, 2 학기의 흐름 두 개예요. 그래서 당연히 현대미술의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 줄였는데 '예? 현예쟁? 내 과목이 현예쟁인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방금 이 클래스를 찾아봤더니 현대예술의 쟁점이네요. 저는 한 학기 내내 현대미술의 쟁점 10 주 차입니다. 11주 차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혹시 제가 이렇게 틀리고 있는 걸 신경 쓰신 분 있으세요? 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나 저거나 그냥 넘어갈 일인데 어쨌거나 저 혼자 괜히 좀 쑥스럽습니다. 도대체 무슨 과목을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내내 수업을 했네요. 예. 제가 상명대학교는 지원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강사로. 네. 실은 이 과목명이 저 공개 채용에 올라왔는데 쟁점하고 흐름 과목명이 너무 좋아서 지원했던 경우거든요. 그래서 과목명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여태까지 현대 미술의 쟁점인 줄 알았어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요. 우리가 지금 1 학기 동안 네. 이 책 계속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보여 드릴 때 기억나세요? 막 책 아끼겠다고 네 이거 막 책갈피 싸고 막 애지중지했는데 지금 상태를 보시면 책 가운데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 없고요. 책이 얇아졌죠. 예 한 뭉텅이는 저기 따로 굴러다닙니다. 그리고 책 상태는 아주 거지가 돼 가지고 '아 이걸 보면 한 학기가 지나갔구나.'라고 참 물리적으로 늘 느껴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지난주에 근본주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우리가 1 장부터 쭉 해 와 가지고 10장 근본주의의 대도까지 했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만에 11 부터 14를 그냥 확 다 하겠다는 소리인데요. 사실 12장 시장이라는 부분은 제가 비엔날레에 부연 설명을 하면서 좀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고 14장 미술사학 부분은 사실 진짜 재밌고 중요한데 제가 또 살짝살짝 언급을 한 부분이 있고 특히 실기보다는 이론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서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 11장 판단과 13장 미술학교와 아카데미 그리고 이거 여기 6 개의 글을 우르르 한꺼번에 해 버리는 네 놀라운 막판 후려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너무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할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자세히 하지는 않을 거고요. 대충 '이런 내용이다.'라고 다룰 테고 그리고 오늘 수업의 주제는 즉 11장 제목 판단, 13장 제목 아카데미 그리고 기말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한 수업 제목 판단, 아카데미 그리고 기말고사라는 네 엉뚱한 수업을 하면서 한 학기를 마치게 되겠는데 판단, 아카데미 그리고 기말고사인 이유가 이제 여러분 오늘 수업 편히 들으시고 12 주차 과제로 미술관 갔어야 되는데 미술관이 다 닫아서 못 가셨잖아요. 네 이번 주차도 좀 편히 쉬시면서 단 한 주 만에 할 수 있는 기말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제 자체는 "15 주차 과제 내듯이 올리세요."라고 15 주에 올리겠지만 기간은 기말고사 기간 그 성적 처리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쪼끔 촉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점을 할 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꽤나 꼼꼼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15 주차에는 과제가 올라오자마자 한 주 만에 바로 과제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공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말 레포트로 이제 2 가지 문제가 나갈 건데 지금 설명드린 첫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총괄하는 마지막 기말 레포트를 쓴다라는 느낌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 이제 동시대 미술을 감상을 하잖아요. 감상을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떤 작품 하나를 보게 되죠. 우리가 벌써 이 수업 시간에만 하더라도 여러 작가와 여러 작품이 한 번씩 언급이 됐습니다. 그중에 뽑으셔도 되고 아니면 아주 엉뚱하게 자기가 그냥 꽂혔던 걸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제가 비엔날레 경험을 개인 경험을 좀 적어 보내주시라 했을 때 읽으면서 진짜 느낀 바가 많았던 게 개인 편차가 너무너무 큰 게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광주 비엔날레를 보는데 단체 관람을 가다 보니 나는 가서 시간은 촉박할 때고 정말 열심히 잘 보고 싶어 해서 내려가는 단체 관람 버스 안에서부터 이어폰으로 전시 설명을 미리 다운받아서 막 들으면서 가서 확인하리라 이렇게 가셨다는 학생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비엔날레 근처에도 안 가봤다. 평생 비엔날레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엔날레는 뷔페처럼 먹어야 하니까 좀 미리 예습하시고 가셔야 제대로 볼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드리기도 전에 이미 하고 계셨던 분이 있는가 하면 더 소수입니다. 그리고 더 다수가 한 번도 비엔날레를 가본 적도 없고 비엔날레가 뭔지도 몰랐다. 라고 얘기하셔서 저에게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이 수업을 신청하실 정도면 비엔날레 한두 번 정도 보셨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어떤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했던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비엔날레 뭐 안 보셨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엔날레를 봤니 안 봤냐는 둘째치고 너무 현대미술의 전시장 가서 전시 본 경험이 적으신 경우에 이제 "어떤 작품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할 때 뭐 전시장 가서 어떤 작업을 보고 너무 좋았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진하게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얘기하기가 편하겠죠. 내가 그때 그 작업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저의 기말 레포트의 취지는 그겁니다. 논술을 하시는데 1, 2, 3 단계가 필요해요. 뭐냐 1 단계는 자기가 동시대 미술에 대해서 대략 '동시대 미술은 이런 거다.'라고 '이 작가의 이 작품은 동시대 미술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작품을 고르셔야 돼요. 뭐 예는 많습니다. 그리고 실물 영접을 못 하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 이 작품은 동시대 미술 작품인 것 같고 뭐 나에게 이런 이유로 좀 특별하다. 네. 이런 그리고 그 작품을 만약에 좋아하게 됐으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좋았다라는 이런 전반적인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대 미술에 대한 자기의 개념 왜냐면 우리가 첫 시간에 테리 스미스부터 동시대 미술이 뭔지 내내 하고 있지만 오늘 11 장과 13 장에 나와 있는 판단과 아카데미에 나와 있는 특히 판단에 나와 있는 모든 글이 얘기하건대 그 누구도 정확한 '동시대 미술은 이거야.'라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정답을 말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답이 없다는 것 자체가 동시대 미술의 현황이에요. "너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해 준들 그거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동시대 미술은 이겁니다."라고 가르쳐 주지 못해요. 네. 현대 미술의 쟁점이잖아요, 쟁점. 이런 논쟁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까지만 알려 드리는 거지 결국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동시대 미술의 개념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것에 맞는 작가와 작품을 꼭 넣으세요. 이게 그냥 일반 철학 강의나 미학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작가와 작품이 예로 나와야만 하겠습니다. 1 개 배워도 되고요. 2-3개 하셔도 되고 네. 그거는 선택은 자기 자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가 동시대 미술에 대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선택한 어떤 작가의 작품을 내가 이런 식으로 보았다. 뭐 직접 보았다. 인터넷으로만 보았다. 뭐 수업 시간에 알게 됐다. 다 괜찮습니다. 그 감상의 방법과 질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이걸 서술이 끝나면은 두 번째 판단은 뭐냐. 나는 왜 그런 기준을 갖게 되었는가를 서술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할 13장 아카데미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이 어쨌거나 에서도 미술 교육을 받았고 또 대학 와서도 어쨌거나 미술에 대한 생각을 할 기회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건 아니면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건 있었는데 자기가 '이 작품에 대해서 좋다.'라는 어떤 판단을 한 데에는 분명히 그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이제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되겠어요. 네. '내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이유는
이거인 것 같다. 내가 이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 같다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쓰시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그냥 동시대 미술은 답이 많댔잖아요. 많은 답 중에 나는 이런 답을 골랐고 이 답을 고른 이유는 개인적으로 이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의 이 포지션은 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한 학생이 나는 너무너무 페미니스트라서 페미니즘 주제를 잘 다룬 작업은 무조건 좋아해서 네 그래서 나는 뭐 이 작가의 이 작업을 골라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 내가 왜 이런 성향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 나의 교육은 이러했고 나의 살아온 경험은 이러해서 나는 이런 성향이 되게 강한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같이 동시대의 미술에 대해 판단하는 사람을 보면 너는 그러면 주제가 페미니즘이기만 하면 다 좋니? 그러면 작가는 뭐 조형적으로 잘 만들고 못 만들고는 아무 상관도 없겠네. 그러면은 뭐 작가하고 액티비스트의 차이가 전혀 안 중요하네. 그러면 너는 그냥 여성운동, 사회운동 하는 사람이 예술가보다 낫겠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까지 네, 이렇게 기나긴 서술을 하시는 걸 기말 레포트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빨이 잘 되시는 분들은 부담이 없겠지만 논술 자체가 힘드신 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과목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기말 레포트를 강제를 좀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11장과 13장에 6개의 글을 후다닥 볼 텐데 이것이 여러분 레포트 쓰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레포트다 보니까 제가 각주 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그랬어요. 각주를 직접 참고해서 진짜로 달아야지 만약에 보지도 않은 것을 본 것처럼 각주를 달면 안단만 못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집에서 그냥 샤워하고 나오다 갑자기 이 비유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내야 되는데 은행 가서 대출 받아온 돈을 내면 괜찮아요. 그거 합법이에요. 내가 그거를 뭐 괜찮아요. 네. 그게 인용 같은 거예요. 나는 이걸 여기서 끌고 왔다. 여기다 갖다 놓는다. 네. 이렇게. 네. 근데 자기가 대출 받지도 않고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내면 진짜 큰 범죄잖아요. 네. 없는 돈을 막 위조 지폐 만들고 생성을 해 가지고 요즘에 정말 공문서 위조가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각주는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써 놓은 좋은 글을 내가 읽고 그걸 끌고 와서 여기다가 베낀다라는 의도가 있고 그걸 뭐 직접 따옴표를 넣어서 그대로 베낀다 혹은 내가 읽어보고 요약 정리를 해서 참고한다 뭐 이런 그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보지도 않은 글을 갖다가 베껴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 원전에 전혀 없다. 걸리는 순간 이제 범죄 학생으로 낙인시킬 수 있다는 네,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상명대에서는 아직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부 수업은 학부에서는 그렇게까지 깐깐하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근데 대학원에서 이 짓을 하다 걸리면 진짜 어 네. 제가 막 웃고 얘기하지만 살벌하게 혼낼 땐 혼내거든요, 범죄라고. 네. 근데 가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간이 커 가지고 '설마 알까? 각주 하나도 없으면 창피하니까 달아야지.' 이렇게 막 해 가지고 웃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시면 좀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직업으로 이직거리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했을 만한 대부분의 텍스트를 받거나 추정 가능해요. 그래서 저한테 거짓말은 안 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 가끔 이런 거 해 가지고 올리면은 그 6 살짜리 7 살짜리 아직 이 잔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애들이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엄마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딱 보면 그냥 알잖아요. '저놈 거짓말한다.' 이렇게. 네. 예. 그래서 그런 버릇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선생님들이 말랑해서 안 걸려서 혼이 안 나서 이게 괜찮다고 여기고 있나?' 막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네 저는 세상 할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런 거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그냥 하지 마시고 네 각주를 진짜 달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시고 하면 다 돼요, 여러분. 네. 어쨌거나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그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개수 많지 않아도 되니까 한두 개라도 꼭 달아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정 안 되면은 "거짓말 치느니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1 장하고 13 장을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글이 3 개씩 나와 있잖아요. 이 후반부에 가면 글의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 두 번째 글, 세 번째 글이 어떻게 다른가 여력이 되시면 직접 읽어 보셔야 되겠지만 기말고사 때라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브리핑을 해 드립니다. 판단에 보면은 3 개의 글이 나오는데 첫 번째 주앙히바스의 판단이라는 골치 아픈 대상이 있어요. 슬쩍 읽으려고 넘겨 보시면 우리 첫 주에 했던 테리 스미스의 동시대 우리의 동시대성처럼 유명한 이론가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막 칸트부터 시작을 해서 쏟아져 나오고 아주 몇 줄마다 하나씩 각주가 붙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글입니다. 네. 읽다가 머리에 쥐가 나고 한 절반 알아먹고 절반은 못 알아먹는 것이 당연한 네 되게 어려운 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글 제작자 일기 혹은 마음껏 판단하기라는 프랭크 스미젤의 글이 있는데 이 글은 읽어 보면은 문장이 잡지처럼 물론 그냥 아무 가십 잡지는 아니고 미술 잡지이지만 문장이 재밌어요. 그리고 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 I 영어로. 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훨씬 어떤 이론가들의 말들을 정리하면서 학술적으로 썼기보다는 큐레이터로서의 자기의 경험 네 자기의 직접 경험에 대해서 훨씬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가 많이 등장하다 보니 자기의 개성도 드러나서 좀 깐죽깐죽거리면서 쓴 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 레인 렐리의 비평 이후라는 글은 첫 번째 글보다는 쉽고 두 번째 글보다는 객관적입니다. 네. 그래서 3 개의 글을 보면 가장 주관적인 글은 두 번째에 나온 1 인칭 시점으로 쓴 나가 많이 나오는 네 그 글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판단이라는 중요한 현대미술의 키워드를 다루기 위해서 3 명의 필자한테 글을 써 주세요 했는데 3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공부를 많이 하고 각주를 수십 개 달아서 쓴 학술적인 글,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1 인칭적으로 막 쓴 주관적인 글, 그리고 1과 2 사이 정도 되는 네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지만 그 비평 이후 레일렐리 같은 경우도 자기가 미술 저널 잡지 쪽에 일을 하면서 쓴 자기의 직접 경험도 들어와 있지만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객관적인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글이거든요. 네. 3 번 이 정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1, 2, 3번 중 무엇을 제일 추천드릴까요? 없습니다. 자기가 성향이 1, 2, 3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아시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미술에서도 당연히 페인팅이 좋아요? 아니면 조각이 좋아요? 설치가 좋아요? 비디오가 다 좋아. 그냥 잘하면 돼. 네. 이것처럼 글을 쓰는 방식도 네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검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이렇게 전혀 다른 성향의 글 3 개를 한 챕터에서 모아 주면서 세 사람의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골고루 듣고자 한 거잖아요. 이게 12장 시장이라는 챕터도 마찬가지고 13장 미술학교와 아카데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3장 미술학교 아카데미 보면 케이트 시겔의 평생학습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왜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미술 박사 과정을 만드냐 마나 가지고 논쟁이 좀 많았어요. 예전에는 작가는 작품 잘하면 됐지 작가가 왜 석박사를 해야 돼? 그 질문은 저도 늘 많이 합니다. 미술사학 전공자들은 인문학이라서 당연히 석박사 필요한데
작가가 석박사를 해야 되나?' 이런 이유,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가 동시대 미술의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거든요. 네. 그런 쭉 이야기를 쓴 거고, 두 번째 글이 안톤 비두클의 제도권 밖의 예술이에요. 수업을 좀 깐깐하게 들으신 분들은 안톤 비두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학기 초반에 이플럭스라는 저널을 만든 작가이자 기획자이자 출판가인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안톤 비두클의 제도권 밖의 예술인데, 제목에서도 제도권 밖을 이야기하고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안톤 비두클이 진짜 주관적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술 교육에 대하여. 세 번째, 중국 게임 피리가 쓴 아카데미는 괴물이 될 것인가? 이것은 중국의 현재 미술 대학들의 그 동정, 네, 그런 요즘의 실세,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11장 구성과 마찬가지로 안톤 비도클보다는 훨씬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케이트 시겔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현실이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1장의 성향을 가지신 분도 레포트 보다 보면 많이 느껴져요. 1장도 좋고 2장 완전히 주관적으로 자기 얘기하는 것도 좋고, 절충 아닌 3장 또한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는 어떤 스타일 글쓰기가 맞나 참고를 하신다면, 이 사람들 글 써놓은 분량을 보시면 여러분이 본인의 기말 레포트 분량 정도는 참고하시면서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